네. 위원장님 늦으실 줄 알았는데 늦어서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도착하셨고 또 오실 분들 어느 정도 오시고 또 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경남공익재단 이사 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지방주도 성장 대한민국 세기를 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초청 강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그럼 지금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초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해외사 주관단체 인사 김경수 위원장님의 주제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과 패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아시지요? 모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질의응답은 사전에 입구에서 그 사전 질문지 아마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들어 주시면 실무진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지요? 오늘 이 강연은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달려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의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비전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서남도민 경남공익재단과 지방분권 경남연대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6월 항쟁 정신개성 경남사업회, 가톨릭 여성회관,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마산 YMCA,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구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열린사회희망연대, 창원 YMCA, 푸른내서 주민회가 뜻을 모아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추가로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내빈들 모두를 소개해드리고 귀한 내빈들도 마땅히 소개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참석해주신 우리 모두가 내빈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개 단체, 주관단체의 연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경남연대의 강재규 대표님 마이크 전달해서 연훈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대표가 3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여기 또 와 있는데 안그룹 교수님이 계십니다. 공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단체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게 핵심적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국적인 지방분권 법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20년이 넘은 그런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 도지사로 계실 때 도정자문위원도 하고 또 주민감사 위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켜봐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세종에 가가지고 지방시대 위원회를 우리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뵙고 얼마 전에 또 경상대학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가서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인제대학교 의학과 강재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지방자치법, 환경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일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행사 이제 우리가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20년간 이 꿈꾸운동 이걸 해오면서 느낀 것이 대한민국,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순이, 첫째 모순이 남북 분단이다. 그죠? 우리가 남북 분단 때문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서로가 그죠? 무기를 구입하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합니까? 그걸 우리가 주민 복리로 보인다면 남북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남북 분단 그 첫째,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문제. 저는 이게 치명적인 그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풀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김경수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당신이 나중에 그런 꿈이 있다면 지방분권 대통령이 되라 그런 부탁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 도민들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자리 지키시면서 그죠?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동주관인 경남공익재단의 유현석 이사장님 모셔서 굵고 짧은 말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 이사장 유현석입니다. 사실 공익재단이 만들어질 때 지대한 경쟁을 비슷한 분이 오늘 특강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남 지역의 공익활동을 좀 전진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안타깝게 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물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은 경남 지역의 공익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연 들으시고 가슴 깊이 내용을 새겨서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공익재단의 유현석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초청 강연을 맡아주신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은 우리에게는 김경수 경상남 도지사님으로 더 익숙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는 경남도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오신 분이십니다.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불경 메가시티 논의를 하셨고요. 지역산업 전환과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왜 지금 지방주도 성장인지 그리고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거지요, 위원장님. 예,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실 예정이십니다. 큰 박수로 김경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수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아직도 어색하긴 합니다.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도위원회 위원장,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이 행사장 자체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과 우리 창원 마산에서는 대단히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난 개헌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오늘 행사를 이곳에서 3.1 아트센터에서 갖게 된 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약속 안 많습니까? 원래 약속이 없는 분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몇 년 중에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좀 보이시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곳곳에서 내년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께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연이라면 강연이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갈수록 수도권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중에서도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들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삭박한 해결책을 여러분들한테 다 던져주는 그런 강연은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는 해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향으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여기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제목인데요. 이게 지역으로 할 거냐 지방으로 할 거냐를 놓고 또 설왕설래했습니다. 우선은 지방이라고 하면 마치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지잡된 논란이 그래서 지방이 마치 이 수도권 지역을 뭔가 좀 이렇게 비하하고 소외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원래 지방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도 지방이거든요. 서울경찰청의 공식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경기지방경찰청이고 그래서 원래는 중앙정부와 지방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마치 수도권이 중앙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시도위원회라고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는 아마 지방시도위원회가 어떤 데인지를 좀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강연단이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지방시도위원회 거기 뭐 하는 데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질문이 5급 3특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인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두 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가치분권위원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를 지난 정부 때 합쳤어요. 합치고 이름을 지방시도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합쳐놓고 지방시도위원회가 2028년까지만 존재하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안 고치면 우리 지방시도위원회는 202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국가의 균형발전,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그게 이제 2023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딱 5년간만 존속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지난 정부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일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균형발전 자치분권이 5년 하면 끝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법은 이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젊은 사람들만 아는 인터넷에서 이런 지도 본 적이 있지. 이게 서울의 초등학생을 보는 지도야. 왜 한일이 총을 보는 거야? 문쌤이라고요? 유튜브에 가면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그 균형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 지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 뒤쪽이 보입니까? 네. 남한 지도를 그려놓고 위쪽은 북한이고 아래쪽에 조그만 동그라미에 서울이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다 시골입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이긴 한데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씁쓸한 지금 현실의 단면입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시골이 좀 충격적입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이외엔 다 시골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몇 명이나 올라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참여정부 때 보면 제일 많을 때는 14만 명까지 한 해 동안에 14만 명이 들고 나고 하는 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전히 유입되는 인구만 계산을 했더니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3년부터 때 부동산 기억나십니까? 하루가 멀다고 걱정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맨날 갖다 대도 그때 백약이 무효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1년에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그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2011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8천 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2015년에는 3만 3천 명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 시기에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많아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혁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해가 2011년입니다. 그러다가 그 입주가 2015년, 16년, 17년 되면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2018년부터는 6만 명, 8만 8천 명, 작년에는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다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는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1만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작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경남에서 30대 청년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51만 명이 줄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대, 30대까지는 작년 한 해 동안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요.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되고 있는 추세인데 40대 이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오는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6만 6천 명의 청년이 몰려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몰려가는 곳이 놀경입니다.
부산이 8,000명, 경남이 7,000명.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7,000명 이상 되는 20, 30대가 경남, 부산, 울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왜 그 수도권으로 왜 가냐? 왜 가겠습니까? 네, 일자리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농촌에 가면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에 농사 누가 짓습니까? 전부 외국인입니다. 지역의 기업들도 공장에도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조선업 잘 나가죠. 그제하고 이제 울산은 조선업이 대단히 화랑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화랑인데 지역 경제는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선업이 어려울 때 떠났던 노동자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일하고 번 돈을 어디다 보내죠? 벌면 70% 이상을 송금을 합니다. 꼭 필요한 비용만 쓰게 되니까 지역 경제, 조선은 화랑인데 울산과 거제 지역 경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게 일자리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미스매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청년들은 그러면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걸까요? 지역에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볼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자리냐? 우리나라 이제 500대 기업의 본사가 어딨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80% 가까이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벤처 투자, 스타트업들, 기술 창업하는 빅테크라고 하죠. 기술 창업하는 신규 벤처 투자도 보니까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벤처 투자 이런 일자리들이 또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일자리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오죠. 일자리를 지역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막 몰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도 몰려있고 벤처 투자도 몰리고 수도권의 성장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급 체제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온 그런 체제였습니다. 수도권이라도 잘 나가서 수도권이 돈 버는 거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을 먹여 살리면 뭐 그거라도 좀 다행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도권도 이제는 여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41조 이건 어떤 숫자일까요? 당연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수도권에 차 가지고 올라가 보신 분 있습니까? 자기 자가용 가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차장이죠. 밤낮으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수도권에 도로가 막혀서 길이 막혀서 차가 막혀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 2017년에 31조 원인데 그새 1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도권에는 도로에 대한 투자를 비수도권보다 2배 반 이상 투자는 많이 해놨습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혼잡 비용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용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최소한 서너 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수도권 투자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교통 혼잡에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 주로 어느 지역의 부동산 대책입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전부 수도권입니다. 오히려 지방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도 이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수도권으로 몰려간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를 바꾸기 전까지 올라가는데, 최근에 혹시 기사 중에 데이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보다 돈을 더 번다, 소득이 더 늘었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실제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면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소득은 평균 400에서 700만 원 정도 늘어나요, 연간. 오른쪽 보시면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의 부채가 평균 1,700만 원. 왼쪽에 그 청년들의 1인당,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의 1인당 주거 면적, 몇 평 정도 되는 곳에 살고 있냐.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 한 평 이상 적은 곳에서 삽니다. 한 평 이상 적은 곳에서 사는데 주거 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은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몰려가는데, 수도권에 간 청년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조금 더 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표들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도 훨씬 삶의 만족도, 삶의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청년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들 하고 있죠? 수도권에도 못 간 사람들이 인생의 나고자, 패배자, 인생의 루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수도권에 남아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도권으로 마치 올라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사람 만나면 서울로 보내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은 사람도 몰리고, 그 다음에 자본도 집중되고, 그렇게 해서 과밀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소멸을 악순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수도권이 이렇게 사람들, 청년들이 몰려가는,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다고 하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전부 또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조금 가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면,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를 선택할 때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근처에 있는 이 수도권 지역 전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수원 거리하고 창원, 부산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서울, 수원에 사는 청년은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면 어떻게 하죠? 출퇴근은? 여기 보시듯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은 붐비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제 M버스라고 했어요. 강력버스 타면 편하게 앉아서 갑니다. 여기같이 그렇게 출퇴근이 가능한데, 창원에 있는 청년이, 와사가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 없으면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각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자가용 있겠습니까? 자가용이 있어도 그 비용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다니려고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최소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고속도로는 맨날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지방은 도시 단위로 다 끊어져 있어요. 창원 따로, 부산 따로, 울산 따로, 진주 따로 다 도시 단위로 끊어져 있고 그 도시에 사는 청년들은 그 도시 안에서만 일자리를 구해요. 그러니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되고 정말 안 되겠으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들 인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지방하고 뭐가 다르냐 분석해보니까 결국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이게 경제권으로 하나 묶여져 있구나. 그리고 생활권도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깔려져 있어서 대중교통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권도 도시 단위로 다 나눠져 있고 생활권도 도시 단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이 수도권하고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5급 선택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잡초가 됐습니다. 근데 도지사나 시장이 바뀌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없앴다고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이 수도권처럼 권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으로 묶자. 그래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5극 체제로 만들자. 이게 이제 5극이고요. 여기에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이 별도로 우리는 특색 있게 발전시켜 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3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극 3특입니다. 5극 3특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는 이렇게 좀 고관여층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극 3특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안다고 답변한 분이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극 3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서는 좀 반대가 새로운 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취향 제한하고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라지고 자초했지만 이제 그게 3, 4년 지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됩니다.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수도권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별로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5극 3특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은 수십 년을 거쳐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비수도권은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제는 기존의 17개 시도 단위로 돼 있던 요 세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국토 공간을 이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8일인가요? 그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이제는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업무보고를 그랬는데
요즘 그 대통령에 대한 부처부 보고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매도 먼저 넣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잘 넘어갔습니다. 네, 그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번역별로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방역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생활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육과 의료, 문화, 정치, 여건까지 번역별로 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균형 발전을 쭉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박정희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인데 그때는 균형 발전이 어떻게 됐냐 돌아보시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쪽으로 발전시켰어요. 영구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장 만들고 그리고 중앙공업은 동남권 물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동시에 발전시키죠. 이것도 일종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세대 균형 발전 정책이었고요. 그러다 이게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특히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집중적으로 IT 정보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가 잘 돌아보십시오. 정보화 시대의 투자는 어디에 이루어졌는지 전부 수도. 그때 당시에 벤처붐 일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전부 판교밸리부터 해가지고 거의 정보화 시대의 민간 투자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특히 IT 분야는 완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수도권에 아까 보셨다시피 한 몇만 명이 몰려옵니까? 10만 명이 넘게 몰려오는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균형발전 대책은 이렇게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공기관이라도 빼내잖아요. 공공기관이라도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보자. 그게 혁신도시 세종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만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공공기관 몇 개 빼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공공기관을 먼저 내려보내고 우리 이제 경남의 혁신도시가 어디죠?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가면 공공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관 LH입니다. LH를 포함해서 건축 토목 분야, 그 다음에 남동발전도 있고 몇 개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을 내려보낸 다음에 공공기관만 내려보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 집중을 제대로 막으려면 뭘 이어서 내려보내야 됩니까? 뭐가 내려가야 수도권이 좀 수도권과 균형이 맞을까요? 기업이 가야죠. 기업이 따라가지 않는 균형 발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기업이 만일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특혜와 지원을 다 열거합니다. 온갖 특혜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오죽하면 대규모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안 올래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따라 붙으면 그러면은 그 기업들의 인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산학년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이걸 하나로 묶어서
혁신 성장의